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이 펼쳐지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의 게이트의 몸통은 당신이다 라고 서로를 겨눴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 등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누구냐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왔죠. 최근 이재명 후보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이다라고 토론회에서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그 조재현 대법관이 어제 기자회견 가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선 후보가 나는 김만배를 모른다라고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법적 조치도 이재명 후보 등을 상대로 예고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았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겁. 한 글자. 동아일보 사면이 쓰고 있는 뉴스 과연 어떤 기사일까요? 겁. 지금 공개하죠. 충청사위 강조한 이재명 후보. 처가에 사드 대신 균형 발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임명 권력이 겁대가리 없이 라고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키워드가 겁. 차마 저희가 키워드에 대가리까지 쓸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겁대가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구애. 한겨레신문 5면에서 쓰고 있는 기사. 누구를 향한 구애일까요? 지금 보시죠. 색깔론 퍼붓더니 내가 DJ 정신에 가깝다. 한겨레신문 제목이에요. 윤석열 후보 DJ 생가 찾아 호남에 구애. 그래서 구애. 목포 유세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을 15차례 거론했습니다. 여권은 이중성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누구? 경향신문 5면이 제시하고 있는 의문. 누구는 누굴까요?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 100% 확신한다라고 했고 윤석열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는 남탓만 한다. 대장동 의혹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재현 대법관 회견에 대해서 진실은 이 후보가 그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최종적인 의문. 대장동의 몸통 그분은 누굽니까? 국민 여러분은 그분이 어느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화살표 업. 한국일보 9면이 쓰고 있는 상승세. 어떤 기사, 어떤 뉴스일까요? 지금 보시죠. 걱정스러운 뉴스예요. 소주값이 독해졌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내려가는데 가격은 올라가요. 식당에서 한 병 6,000원 될지도 모른다. 애주가들 속상한 뉴스죠. 화이트 진로 시작으로 업체들 줄줄 인상. 주정가, 빈 용기 수수료 등 반영된 결과라고 하는데 요즘 생활물가 오르고 있죠. 영향받은 것 같습니다. 마트와 편의점에서도 최대 8%까지 소주 가격 인상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애주가들에게 참 슬픈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국민의힘 선대본 공보실장 박정아 실장 나오셨습니다. 청년 국회의원 이재명 후보의 복심 민주당 전용기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뉴스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두고 윤석열 게이트다, 이재명 게이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저희 김진의 돌직구 쇼를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주제부터 살펴보시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이 몸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줄곧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 김문기 씨의 유가족들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분노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최대의 성과다. 이재명 후보가 야권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 대해서 초반에 했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많은 조간신문은 최대의 실적이 윤석열 게이트로 됐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사건은요, 윤석열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규정을 하는데 지금 현직 총장이고 현직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장동 사업은 비리가 있고 의혹이 많고 몸통은 윤석열이고 윤석열 게이트다라는 이재명 성남시장 출신 후보의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줄곧 이렇게 지금까지는 얘기해 왔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이렇게 설계해라. 1,000억 원을 좀 더 받아라. 제가 시켰는데. 자,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입니다. 바로 여야 토론 들어보죠. 먼저 야당의 박정환 실장님. 윤석열이 몸통이다.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들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동안 했던 얘기를 또 돌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저 얘기 뒤이어서 바로 대장동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1대1 토론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작년 가을부터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또 돌아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도 뭐 논평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은 제가 농담 하나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거 설계했고 내가 나의 최대 치적이야. 그리고 그거 제가 다 결제했어요. 그런데 이게 돌아 결국엔 윤석열 게이트가 돼요. 윤석열이 몸통이 되고 그러면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한테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당시에 농락당한 거예요. 농락당하고 어떻게 대선이라는 큰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논리 구조를 그 주장의 이 바탕의 구조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너무 우습게 알아서 돌아 제자리 돌아가서 또다시 윤석열 게이트라고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저렇게 또 몰아붙이나.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또 돌아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한테 농락당했다는 스스로의 잘못된 논리를 저렇게 펴면서 주장을 하나. 어이가 없어서 논평하기도 참 힘든 상황입니다. 어이가 없다. 야당 박정환 실장 강한 반박의 논평 냈습니다. 어이가 없다. 자, 그럼 바로 여당 의견 들어보죠. 전용기 의원. 네, 이게 왜 돌아왔나 그거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사실상 6개월 전부터 이루어져 왔죠. 근데 이게 왜 다시 몸통이 윤석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윤석열의 커피가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커피가 대장동 사건에서 갑자기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을 둘러싸고 지금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했던 것이고 그 돈을 결국에는 대장동을 설계하는 데에 비용을 투자했다는 것이죠. 그때 불법 대출이 수사가 똑바로 이루어졌으면 이런 대장동 게이트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들은 원래 기존에 민간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5,500억 원을 환수해서 결국에는 성남 시민께 돌려줬다는 것이죠. 보통 이런 일을 가만히 뒀으면 그냥 민간 개발하거나 공공 개발 애초에 다 뒀으면 국민의힘에서는 민간 개발로 갔을 것이고 민간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 안 생겼겠죠. 왜냐하면 민간인 개발업자들이 1조 원, 2조 원 가까이 되는 수익을 전부 다 먹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5,500원 환수했고 이 과정 중에서 기존과 다르게 그 민간업자들이 먹을
그 돈들을 5,500 정도 환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게이트가 나온 것은 결국에는 그 의혹 당사자들, 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그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윤석열 후보한테서의 그때 중수 이과장일 때 커피 한 잔 받아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걸 부실 수사를 암시하는 듯한 의혹을 제기됐고 이것이 녹취록에서 나왔기 때문에 되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윤석열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똑바로 수사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다. 그리고 대장동에서 농락 말씀해 주셨는데요. 농락 당하지 않았을 상황을 윤석열이 만들어준 것은 아니냐. 저희는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간에 상당히 치열합니다. 성과는 최대 실적이지만 비리 의혹 부분은 윤석열 게이트로 시작된 것이다 라는 여당의 반박이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이 몸통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박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야 반박 함께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명제,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이다. 3월 9일 정권 교체되면 대장동 그분이 금방 드러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그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건 비단 중의적인 표현인데 그 김만배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누구냐라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대장동 사업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은 여야 모두가 인정하는 상황이 됐고 그 비리의 몸통, 그분이 누구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두고 여야가 논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최근 TV 토론에서 김만배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은 내가 아니라 현직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이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받은 그 현직 대법관이 어제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생중계를 통해서 대선 공개 토론에서 직접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하셨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김만배 씨와 일면식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 제출은 요청하면 즉시 응하겠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자, 지금 조재현 대법관이 말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등을 향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법적 조치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즉, 나는 김만배 등과 일면식도 없다. 나는 그분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지난 TV 토론회 때 이재명 후보가 조재현 대법관을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선 중에 현직 대법관의 실명이 거론되고 그 대법관이 특정 대선 후보를 향해서 반박 기자회견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TV 토론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는데 윤 후보님 아무 근거 없이 모든 자료가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킨다라고 페북에 써놓고 그거 국민들한테 속인 건데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설계자와 그 승인권자가 그리고 수용권자가 바로 우리 이재명 후보셨습니다. 성남시장. 그리고 뭐 범죄자들끼리 떠들고 뭐 녹취하고 한 얘기에 대해서는 전 뭐 관심이 좀 없습니다만은 그런 뭐 지들끼리 한 얘기를 가지고. 자, TV 토론에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국일보 보도가 문제가 된 건데 한국일보 보도 내용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조재현 대법관은 어떤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한 걸까요? 함께 보시죠. 김만배 씨 녹취록 정영학 씨에게 수원 아파트 땡땡땡호 여기는 A 대법관 따님이 살아 대법원 도와줄 수 있어. 이 김만배 씨 가족 명의로 돼 있는 수원 아파트입니다. A 대법관을 딸을 아파트에 살게 해준 것처럼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저는 30년 가까이 현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왔다. 딸들이 수원에 살지도 않았다. 증거 자료 있다. 검찰 불러달라. 굉장히 자신 있게 반박을 했습니다. 첫째 딸은 2016년 분가구 서울 거주. 둘째 딸은 용인 죽전시에 거주. 막내 딸은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내 딸은 내가 잘한다.
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재명 기자님, 한국일보에서 실명으로 언급되지 않았어요. 조재현 대법관이. 그런데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재현 대법관의 실명을 언급한 겁니까? 아니면 한국일보 기사에서 조재현 대법관이 확실하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까? 어느 언론도 확실하다게 보도한 적은 없죠. 그런데 김만배 씨가 녹취록에서 그 대법관이 처장을 지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장을 지낸 대법관이 지금 조지현 대법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이제 언론에서 조지현 대법관을 언급한 게 아니라 이렇게 추정을 했던 거죠. 그걸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공식적인 생중계가 되고 있는 TV 토론에서 조지현 대법관이 그분으로 확인이 돼서 보도가 됐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 사안이 일파만파 이렇게 커진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대법관이 김만배 씨에게 뭐 집 주거지를 뭐 혜택을 받고 했다는 건 김만배 씨 일방적인 녹취록에 나온 주장이지만 그게 또 김만배 씨가 조재현 대법관이라고 구체적으로 박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구체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만 처장을 지냈다니까 여러 언론이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마치 조재현 대법관이 실제 김만배 씨로부터 어떤 뭐 주거 혜택을 받은 것처럼 뭐 로비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특정해서 특히나 확인이 돼서 보도가 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공적 발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도 박정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공자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 맞다 그럼 그분이 대장동을 설계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시장과 조재현 대법관은 한 몸이란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본질은 어쨌든 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에게 유리하게 공모 지침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준 사건입니다. 그걸 우리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설계한 게 조재현 대법관이라고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과 한 몸이 아니어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 아니 그분이 설계했다는 뜻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로 써야 되는 건데 자, 윤석열 게이트가 성립되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금까지는 유동규 게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검찰에서는 유동규 씨가 700억을 받기로 하고 김만배 씨 등 화천대 일당에게 유리하게 모든 걸 만들어준 겁니다. 1조 원대의 이득을 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게이트가 되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5년 당시에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구 고검의 검사로 쫓겨가 있었죠.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이제 자천돼 있었죠.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가 유동규 씨와 결탁을 해서 혹은 유동규 씨를 뭐 회유 협박해서 화천대유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을 만들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해야 윤석열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이걸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가지고 이거 정명이 중요하다 했을 때 이름을 잘 짓는 거 만약에 그 사건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인 겁니다. 대장동 의혹이 아니라요. 어떻게 2011년 사건의 수사 의혹을 가지고 2015년에 특혜 의혹을 연결짓습니까? 그 자체가 정명이 아닌 거죠. 이름을 잘못 짓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과도하게 너무 이 논리를 막 뛰어넘어서 과도한 의혹 제기가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특혜 의혹을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 의견이었습니다. 잠시 후 반론권 전 의원에게 드리겠고요. 그 전에 강력계 형사 출신 변호사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재현 대법관 입장에서는 내 딸이 어디 사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진짜 조재현 대법관의 기자회견처럼 첫째 딸, 둘째 딸, 막내 딸 다 어디 사는지 아버지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실이거나 아니면 내 딸이 나 모르게 김만배 씨 소유의 아파트 수원에 살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일 텐데 일단 조재현 대법관은 자신만만 증거 자료 있다. 검찰이 불러달라라고 하며 이재명 후보를 거론하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일종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건데 법적으로 봤을 때 강익규 형사 출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거론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만 당시 한국일보 보도 내용에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조재현 대법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여지는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단정적으로 조재현 대법관을 거론한 것 자체 부적절한 행위입니다만 그 자체가 명예훼손죄를 처벌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나름의 언론 보도라는 근거를 가지고 사실이라는 인식하에 거론을 하였기 때문에
공적 인물인 조재현 대법관을 거론했다는 것 자체로 곧바로 형사처벌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에서는 녹취록 당사자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상황도 아닙니다만 어떠한 대법관이 녹취록상에 거론되었다면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되었고 특별히 이재명 후보와 연결고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거론됐다는 것 자체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허풍이든 아니든 아마 검찰이 아직까지 어떠한 대법관이든 그 대법관에게 조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거나 아직까지 수사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재현 대법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집에 대법관 딸이 거주했다는 정황이 발견된다면 그게 조재현 대법관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래서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고 있다면 그때는 단순히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등본상 거주지와 실거주지는 충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조재현 대법관 입장에서도 내 딸이 수원에 있는 웬 김만배 아파트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자신만만 법정 예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전용기 의원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재현 대법관의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대장동의 그분은 내가 아니다라는 근거로서 조재현 대법관이 아니냐,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하라라고 질문을 했는데 조재현 대법관이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 기사에 썼던 그분이 아니라면 이재명 후보는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도에 나온 것들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 보도라고 이름이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저도 몇 가지 확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확인을 했는데 대장동의 그분은 뭐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던 뭐 조재현 씨다라는 이제 추측 보도죠. 그러니까 확정을 짓지는 않았는데 추측 보도였고 여러 언론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그분이 아닌데 왜 나한테 그분이라고 하느냐.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보도 나온 것도 확인을 했겠지만 한 번도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분은 이재명이라고 공개를 했었고 국민의힘 모든 인사들이 그분을 이재명 후보로 추측을 해놓고 추측이 아니지 거의 확정을 지어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과를 하겠느냐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사실 그분과 관련해서 아까 뭐 이름을 뭐 윤석열 게이트를 지어야 된다 이 부분도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다른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그분 사건 이번에 그 토론회에서 그분 사건은 내가 그분이 아니었는데 그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라는 입장이었던 것이고 그 지금 그분이 설계를 했다라고 이제 이재명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죠. 이재명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 설계했던 것은 환수 요건을 설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분은 이 대장동의 비리게이트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그 비리게이트 설계자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지적이다. 그리고 윤석열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다른 사건이긴 하죠.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에서 명확하게 이분에 대한 수사를 잘 진행했고 지금 나오는 윤석열의 커피처럼 이런 의혹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게이트라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건을 마치 한 사건으로 보면은 우리 그 국민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면면이 놓고 보면은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당 전용기 의원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처장이었던 고 김문기 씨의 유가족이 어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김문기 씨에 대해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을 해왔는데 유가족의 주장은 이재명 후보와 고인 김문기 씨는 알 수밖에 없는 사이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번 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조의를 표하는 연락 한 통 없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 김문기 씨의 아들이 성남시장 전 변호사 때부터 아버지와 이재명 후보는 연을 맺었다. 어째서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발인 날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춤춘 모습이
상처가 됐다라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거듭 말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 들어보시죠. 출장을 가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핵심 실무자였고 제가 수차례 통화했던 그 사람이다. 근데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같이 출장을 갔지만 시장 재직 당시에는 이 사람을 기억 못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거듭 부인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문기 씨 아들이 반박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유가족들은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유가족들 동의하에 고인의 목소리와 고인의 얼굴 그대로를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가 이재명 당시 시장과 뉴질랜드를 함께 출장 중 김문기 씨가 딸에게 영상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자, 딸에게 굉장히 다정하게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님이랑 골프 쳤다. 그게 너무 좋았다라고 말하는 고인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야당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정원 시장님. 무슨 얘기를 해요? 저는 뭐 더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렇게까지 나왔는데 왜 이재명 후보는 다 모른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문기 씨도 모르고요. 옆집에 그 뭐 2402호에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사는지도 모르고 다 몰라요. 지금 우리 고인의 영상 한번 볼까요? 시장님하고 골프 쳤어.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 좋은 날이야. 이건 뭐냐면 그게 너무 좋았던 거고요. 이재명 당시 시장이 너무 좋았던 거고 존경스러웠던 거고 같이 어울렸던 게 너무 당신께서는 스스로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 좀 전에 우리 영상 봤죠? 골프도 안 쳤어요. 고인도 몰라요. 이후에도 모른다고 했어요. 다 모른다고. 뭐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 후보께서는 모르는 게 많은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고인께서는 이재명 변호사라는 전화번호를 옛날부터 저장해서 갖고 있었다면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인 건데 그러면 A부터 Z까지 했을 때 이 부분은 아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설명을 안 하고 다 모든 거를 다 자르고 모른다고 이재명 후보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저런 걸 보면서 그리고 당일날 발인하는 날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 그다음에 사실은 뭐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국민의당에 또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런 데는 조문을 가. 글쎄요. 저는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유가족들은 고 김문기 씨와 이재명 당시 시장이 뉴질랜드와 호주 출장 당시 함께 있었던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이재명 시장과 김문기 씨가 나무를 큰 나무를 주위에서 사진을 찍고 손을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사진이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시장과 고 김문기 씨가 함께 출장 갔을 때 있었던 사진 등을 유가족들은 공개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김문기 씨는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당선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던 사이다.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유가족들의 주장입니다.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모르는 사람이다. 기억이 없는 사람이다. 가족들은 거짓말이다. 모를 수가 없다. 뉴질랜드, 호주 출장에 동행했고 일정을 같이 소화했으며 식사 자리에서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후에 골프 라운딩도 같이 했다면 사실 모른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이 받아들이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해명 같아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김문기 전 처장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변호사 시절에 2009년 당시 이재명 변호사로 그 이름을 저장해 두기도 했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
공적 권한이 높아지면서 만나는 사람이 다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변호사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면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굳이 몰랐다고 하는 해명 자체가 선뜻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만 물론 그 자체가 대장동 사태 윗선이 이재명 후보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곧바로 연결고리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수사가 개시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다면 그때는 몰랐다는 주장 자체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런 시점에서라면 굳이 몰랐다는 주장 자체는 부적절한 대처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김문기 씨의 장례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국민의당 당원 장례식에는 이재명 후보가 조문을 간 바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함께 보시죠. 김문기 씨의 아들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모른다던 이 후보. 타 후보 선거당원 빈소에는 직접 찾아가 애도하는 모습 보였다. 이 후보 연락을 기다리던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배신감을 느꼈다.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유가족이 말하는 그 발인식의 이재명 후보의 산타클로스 춤.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인 겁니까? 물론 이제 성탄절 이브날 이제 이재명 후보 부부가 이제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이제 춤을 추는 영상을 공개했죠. 근데 그 영상 자체는 이제 김문기 전 처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영상을 이제 이브에 맞춰 성탄절 이브에 맞춰서 공개한 건데 어쨌든 유족들 입장에 봤을 때는 김문기 전 처장이 어쨌든 이 대장동 게이트가 촉발되면서 굉장히 이제 압박감을 많이 느꼈고 수사도 받았고 또 내부 징계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래서 그 압박감에서 이제 극단 선택을 한 건데 저는 이 영상이군요. 산타클로스 그렇죠, 춤이. 그렇죠. 저 영상을 봤을 때 뭐 유가족들이 굉장히 뭐 정말 또 한 번 죽을 듯한 그런 고통을 느꼈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된 게 아버지의 발인식 당일이었습니까? 24일 날, 그러니까 12월 24일 날 이제 이 영상이 공개가 됐던 거죠. 그런 점에서 뭐 굉장히 유가족들 입장은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가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걸 왜 기억을 못하냐 윽박질 이런 분명 아닌 거죠. 뭐 기억이 안 난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재명 후보도 스스로 자신의 공적 관리 책임을 얘기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이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선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비화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는 전혀 뭐 돈 한 푼 받은 바 없고 비리에 전혀 연루된 바 없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잘못해서 어쨌든 간에 대장동 팀과 유착이 돼 있다. 뭐 이것까지는 확인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관리 책임을 지겠다 했습니다. 그럼 설령 자기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간부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 수사를 받고 징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서 만약에 극단 선택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관리 책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안타까워하고 공감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모른다. 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로 일관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관리 책임을 지겠다고 사과한 겁니까? 입으로 관리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관리 책임이 져지는 겁니까? 좀 그런 점에서 본인 스스로가 관리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이 사태에 대해서 어쨌든 이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이 사태 때문에 고통을 받는 성남시의 당시에 직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관리 책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전용기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해명 입장을 냈습니다. 고인에게 애도의 뜻이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며 이 성탄절 영상은 이전에 녹화를 해놓은 거고 2부에 맞춰서 공개를 한 것이다 라고 민주당에서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용기 의원님, 네. 특히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들 장남 아들이 국민의당 당원의 장례식장에 이재명 후보가 조문을 갔다. 그러니까 모르는 남의 조문도 갔는데 아버지가 시장님하고 골프 친 게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말한 것을 봐서 김문기 씨는 굉장히 이재명 시장을 존경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게 조금 전 박정아 대변인의 의견이었는데 남의 장례식 때 가는데 왜 같이 일했던 직원의 장례식 때는 가지 않았느냐, 주문하지 않았냐. 유가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장 있습니까?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도 잘 이해를 하고 그 마음도 저희도 잘 헤아리고 애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참으로 그 유감스럽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도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왜냐면 아무리 저희가 사실 성남시장과 산하기관의 직원이지만 그래도 이제 출장을 같이 갔던 것도 있고, 물론 이렇게 막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가 함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 책임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러나 이것들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용될 우려에 있어서 저희는 가지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이제 가슴 속에는 굉장한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인의 유가족들은 모를 리 없다. 특히 골프도 같이 쳤고 시장 재임 전부터, 그러니까 변호사 시절부터 잘 알던 사이였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산하기관의 직원과 그다음에 시장의 관계로만 사실 설명이 될 거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시장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곳에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성남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서 그 번호가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아주 친했던 측근인 것처럼 이렇게 배워되는 건 조금 옳지 않고, 그러나 관리 책임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가까운 관계는 아니지만 성남시장과 그다음에 산하기관의 직원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유가족의 고통을 이해하고 저희는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의견 들어봤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라고 직접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의원은 김만배 윤석열 측이 부탁해서 이 집 매매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윤석열 게이트 퍼즐의 완성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의 부친 주택을 매입한 과정에 이 누나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얘기했지만 윤석열 후보 측의 누군가의 부탁으로 이 집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윤석열 게이트의 퍼즐이 하나씩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김윤의 특수관계를 보여주는 모든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윤 후보만 도리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구입한 것, 이게 우연일 리 없다라는 우상호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게이트의 퍼즐 완성이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후보는 과거 이 의혹에 대해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윤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고관절 깨져가지고 수술을 하고 이제 계단을 다닐 수가 없어서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집을 이제 내놨는데 시세보다 한 1억 정도 적게 내놔서 이거를 팔았는데 사간 사람이 누군지도 우리는 모르고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기 때문에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10년 넘도록 밥을 먹거나 차 한 잔 마신 적이 없으니까. 자, 우상호 의원의 주장은 윤석열 쪽이 부탁해서 김만배 쪽이 집을 사준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혹시 전용기 의원님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도에 나온 건데요. 여기에서 특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이 집을 사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윤석열 후보의 부친을 집에 산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보도, 단독 보도, 그 녹취록을 근거로 가지고 나온 보도에 따르면요. 결국에는 정영학 회계사라든지 김만배 씨가 누군가에게 집을 사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모의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시가보다 비싸게 하지 말아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집을 사야 되는데 저 사람 양도세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누군가에게 보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집을 사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그 보도를 통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근거로 한 것인데 저희는 짜여 있는 퍼즐을 맞춰 보니까 이것이 집을 사서 보상한 사람은 50억 클럽은 아니지 않습니까? 50억 클럽은 그냥 돈을 받았던 사람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받았던 사람인데 집을 사줘서 보상받았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그것이 퍼즐을 맞춰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아니냐. 그래서 이 해당 보도 내용이 윤석열 후보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정도에 하는 것이 이제 확정을 짓는다. 이런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엔 야당의 반박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하 단장님. 글쎄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엄청나게 진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녹취록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만배 씨 변호인마저도 이게 허장상세의 녹취록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난 주말부터 처음에는 그분 얘기하다 그분 얘기가 안 먹히니까 갑자기 또 다른 대법관 얘기하고 대법관 얘기 안 먹히니까 또 커피 얘기하고 커피 얘기 안 먹히니까 이제 다시 또 돌아가서 연희동 주택 얘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법에 2년 이상 실거주하면 양도세 면제 아니에요? 저 집 굉장히 오래된 집이에요.
그러면 이 녹취록에 나오는 저 집과 양도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떼놓고 나머지는 이게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샀다라는 것마저도 이게 퍼즐이 안 맞는 모순된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우기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뭘 가지고 어디까지 국민들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건지 저는 그 상황 자체를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뭐 민주당이 우상호 본부장이 처음에는 엄청난 일이라고 했다가 지금 와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녹취록이 나오니까 아니라고 했다가 그리고 그 녹취록마저도 사실은 짜집기하고 조작하고 왜곡했던 것들이 드러났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그걸 막 국민들로부터 믿으라고 하는 게 막판 선거 전에 와서 막판에 좀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해서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집 양도세 면제 대상이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양도세 물전에서는 이제 김만배 씨가 걱정하는 것이니까요.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대로 당연히 그 집은 면제될 수도 있겠지만 해당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약 회계사가 얘기하는 거죠. 돈을 현금으로 빼가서 바로 주지 말고 그러면 취업을 시켜가지고 뭐 연봉을 얼마 주겠다라고 제시를 하라든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론까지 제시가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김만배 씨의 누나는 천화동인 3호의 사내이사로 들어왔고 그리고 3개월 만에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 그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퍼즐들이 어떻게 김만배 씨의 누나가 갑자기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사줬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맞춰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송영길 당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검사 당시에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윤석열 후보는 술 먹을 때 눈이 반짝반짝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대표입니다. 윤석열이 검사한 동안 한 5명이 자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쁜 검사, 무능한 검사의 전형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는 소주, 맥주, 폭탄주 먹을 때 막 신이 나가지고 눈이 반짝반짝이 보입니다. 맨날 수사하고 밤에 술 먹고 업자들 룸사랑 술 먹고 골프 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 돼지 눈에는 돼지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유포다. 송 대표는 5.18 전야제 참석한다고 광주 가서 룸살롱 술판 벌인 장본인.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더니 다 자기 같은 줄 아느냐라고 법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정하 실장님, 저게 무슨 내용입니까? 5.18 전야제 룸살롱 술판이요? 과거 보면 송영길 대표가 5.18 전야제에 가서 광주를 방문했던 시기에 굉장히 많은 그 소위 말하는 586 젊은 민주당 출신의 의원들과 함께 룸사롱에 가서 술을 먹었다는 설이 있고요. 그게 사실로 나와요. 그 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송영길 대표는 유세 현장 지금 봤잖아요. 마치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인격 모독하는 것처럼 저렇게 표현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이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5.18이라는 요즘에 또 광주 핫해져서 무슨 광주 정신 얘기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맨날 광주 정신을 참칭하면서 5.18 전야제 가서 룸사롱 가서 술 먹고 했던 분 그리고 또 다른 뭐 송영길 대표는 또 그거 말고도 뭐 베트남 관련한 또 설도 있어서 한참 고생도 했어요. 꼭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등장하셨던 그분이 자기 기준에서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저희 야당도 참 힘들어요. 저런 걸 일일이 대응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저렇게 그래도 공당의 후보인데 저렇게 인격을 모독하는 듯한 말을 유세 현장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참 참담한 상황입니다. 자, 이 사건 굉장히 옛날 있었던 사건인데 2000년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야제 참석 후에 민주당의 임수경 전 의원이 글을 써서 그때 당시에 이 의혹이 수면 위로 올랐던 겁니다. 이른바 새천년 NHK 룸살롱 사건인데 임수경 전 의원의 글에 따르면 술자리에는 우상호 의원과 김민석 의원 등이 있었고 임수경 전 의원의 글에 따르면 문을 열자 송영길 선배가 여성과 어깨를 붙잡고 노래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글 등이 있어서 그때 송 대표가 곤혹을 치른 바 있는데 이재명 기자, 이 NHK 룸살롱 사건이 그때 사실로 밝혀졌습니까? 당시 엄청난 파장이 일었는데 사실 임수경 전 의원이 그 글을 또 삭제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뭐 사실이다 뭐 이렇게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임수경 전 의원이 그 뒤로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근데 본인이 뭐 처음 올린 글이 뭐 많은 이제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지금 글쎄요 윤석열 후보가 뭐 예전에 이제 청문회 때는 뭐 룸사롱 간지 굉장히 오래됐다 얘기를 했던데 뭐 어쨌든 간에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지금 거의 뭐 물론 이제 선거 전이지만 뭐 사실관계가 뭐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것보다 그냥 국민들을 어떻게 믿게 만드느냐 이것만 지금 다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던 참 나쁜 검사다. 뭐 이제 적폐청산 수사를 얘기하는 거죠. 거의 1000명 가까이 수사를 했었고 5명 정도가 극단 선택을 했었고 자 그때 야당에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지적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단 한 번이라도 거기에 제동을 건 적이 있습니까? 이런 수사 문제 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저게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계속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야당 후보가 되니까 그때 수사 무리했다,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선택적 정의인 겁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선택적 정의라는 게 결국은 정의를 가장한 불인 거죠. 이때는 옳고 저 때는 그른 겁니다. 본인 때는 맞고 남이 하면 틀린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정권 교체 여론을 그렇게 50% 이상 만들어낸 그 동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 후보를 비판한 건 좋지만 본인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전윤기 의원 반박하시죠. 과다한 비판 같은 경우는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국민들한테는 사실만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명확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조재현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로 밝혀졌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조금 이제 저희가 보도를 좀 믿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번 사건 같은 그 이재명 그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자기당 차기라고 할 수 있지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던 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사를 그때 당시에는 맞았고 지금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그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고 그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가 아니다. 수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야당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가당착이 아니다. 그리고 요거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소영길 대표가 말하는 거는 작년 10월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 TV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홍준표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몇 명이 자살했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던 것을 송 대표가 한번 인용한 것이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당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꽤 시간이 흘렀군요. 치열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득 이런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야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는 어떨까? 누가 앞서고 있을까? 아니면 딱 붙어 있을까? 궁금합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 공개합니다. 심은 이를 아는 윤을 딱 붙어버린 양강. 지지율, 최신 지지율 결과 제가 직접 나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우리 김재의 돌직구쇼 시청자들은 거실에서 편안히 TV를 통해서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 월을 통해서 여론조사 추이를 시원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추이로 준비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머니투데이가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 발표된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39.0%, 이재명 후보가 38.3%로 두 후보가 초박빙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면 한때 2월 둘째 주 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 40.1, 이재명 후보 36.9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지율이 39.0과 38.3으로 초박빙 경합이 딱 붙었다. 양측의 지지자들이 다 결집하고 있는 양상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 보시죠. 자, 이 여론조사는 후보별 계속 지지할 의향이 있느냐 아니면 나 후보 바꿀 마음이 있다. 요걸 물어보는 결과입니다. 지지 의향, 이재명 후보는 80.6%, 윤석열 후보는 83.1%. 반면 지지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응답은 이재명 후보가 18.1%, 윤석열 후보가 16.7%가 나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지지 바꿀 수 있다가 71.3%, 안철수 후보는 지지를 바꿀 수 있다가 57.7%, 계속 지지하겠다가 40.1%. 특히 안철수 후보의 이 여론조사는 향후 단일화 국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기자에게 묻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정리하자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은 초박빙 양상으로 들어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선거가 가까우니까. 향후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양강 후보는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민심이 많은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 계속 지지하겠다가 40.1이고 더 많은 응답이 나 바꿀 수 있어요. 나 지금 안철수 지지하지만 57.7%는 막상 선거 가면 안철수 지지 안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지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응답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57.7의 의미가 결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민주당에 반대하지만 국민의힘에 호감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저 정도가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이 57.7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는 거네요. 물론 뭐 양쪽 다 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봐는 게 오히려 맞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만큼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30% 후반, 40% 초반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고 특히나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 수사 발언이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엮이면서 확실히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는 분명히 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대선 마지막 막판의 변수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결국은 40% 초반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까지 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갇혀 있는 모양새죠. 30% 후반에서 40% 초반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더 많은 유권자들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구도가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키든 단일화 성사 못 시키더라도 최소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어쨌든 단일화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정치력을 발휘 못하면서 사실상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갇혀있는 지금 그런 모양새가 된 게 현재 구도가 아닌가 싶고 더더욱 중요한 건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 중에 절반 이상이 언제든지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구도와 그런 여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의 현 국면이다. 따라서 지금 대선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사전투표가 이루어지죠. 사전투표 때까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사전투표가 2020년 지지난해 총선 때 40%가 넘었습니다. 저는 올해 거의 50% 육박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럼 사실상 대선이 13일 남았지만 사전투표를 감안하면 일주일 남은 거네요. 절반 이상이 다음 주 투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주일 남은 시간 동안에 과연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층들, 특히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만 현재 안철수 후보를 지지층에 있지만 언제든지 윤석열 후보에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이 남은 일주일 동안의 관건이고 그것이 저는 대선 승부를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여론의 판이었다면 이번 주 지금 대선을 사실상 일주일 앞으로 남은 지금은 양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 경합을 보이는 양상으로 판이 바뀌었다라는 이재명 기자 해석이었습니다. 또 하나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야권 단일화는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은지 과연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단일화 하는 것이 좋다. 41.4%입니다. 자, 그리고 단일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46.2%였습니다. 하든 말든 모르겠는데요. 12.4%였습니다. 자, 또 다른 여론조사 있습니까? 안 단일화 제한 철회, 후보별 긍정적 영향 여부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16.4, 윤석열 9.1, 심상정 0.1, 안철수 4.9,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가 60.9. 즉,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한을 철회했어도 큰 영향 아니다가 60.9%. 거기에다가 단일화를 안 해도 좋다가 46.2%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응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박정아 실장님, 윤석열 후보는 지금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후보는 아니면 단일화 없이 간다는 생각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의힘 주요 그 결정권자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대선, 안정적인 대선 결과를 위해서라도 단일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기자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산술적으로 높아지는 지지도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보여줄 수 있는 국민들에 대한 포용력, 통합의 정치, 리더십, 정치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프지만 해결해야 될 숙제, 남은 일주일여 동안 저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거고 그에 대한 물밑 노력이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 좀 드리면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셨던 구체의 종식과 안정적인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도 국민의당 관계자들도 좀 솔직해졌으면 그리고 정말 국민이 바라는 대선 결과를 위해서 다 사사로운 이익을 좀 한번 좀 내려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좀 안철수 후보 측에 좀 드립니다. 예. 자, 잠시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각 후보의 치열했던 유세 장면 한 장면씩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입니다. 길8번 여기가 당진 맞아요? 충남 맞아요? 제가 충청의 사위 이서방인데 이서방은 저 사드 이런 거 안 들고 다닙니다. 이서방은 처갓집에 도움이 되는 보일러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먹고 살 길이라든지 경제를 살리다든지 균형 발전 이런 거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충청사위 이재명, 충성사위 이서방이 뭔 보따리 가져왔는지 한번 볼게요? 어때요? 여러분, 이서방 최고 감사합니다. 우리 처갓집 최고, 충청 최고. 세상에 후보가 정치 보복하겠다는 짓든 그런 얘기를 쉽게 하는 나라 5년짜리가 건방지게 겁이 없어. 감히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 권력이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겁 없이 어디 건방지게.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겁 없이, 겁대가리 없이라고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후보의 유세 장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탁월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외교도 현실주의 관점에서 국익 우선으로 추구해 나가셨습니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시장과 민간과 기업의 자유를 존중했습니다. 이 민주당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주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저나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김대중 정신을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신을 이재명의 민주당 주역들이 망가뜨렸다라고 강한 공세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어땠을까요?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 심상정 후보는 국민의힘을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가혹하다. 그게 아니죠. 저 심상정,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편으로 나온 사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 편들어주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큰 당이라고 소수당 발 아래 무릎을 꿇려고 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잘생겼다 안철수! 민주당 안철수! 대통령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없는 대통령은 어떤 머리를 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모두 몰라도 된다. 남의 머리만 갖다 쓰면 된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머리를 가진 사람이 누군지 골라낼 수 있는 머리를 가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저 안철수 유일하게 그런 자격 가진 사람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으면 나라 망가집니다. 각 후보들 유세 현장 살펴보셨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살펴보시죠. 김건희 주식 총공세, 단일화 전선 새 국면, 여야 후보들과 관련된 소위 의혹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보물에 전과 기록이 허위로 돼 있다라는 의혹을 야당이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내용이 공보물에 잘못 기재돼 있다는 게 야당의 의혹 제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공보물 전과 기록 허위 논란. 이재명 후보의 공보물에는 후보자 전과 기록이 나오죠.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 벌금 150만 원 2003년 7월 1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 내용이 이렇습니다. 방송 PD와 인터뷰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 즉 내가 사칭한 게 아니라 방송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라고 소명을 했습니다. 야당에선 문제를 삼았습니다. 자, 당시 법원이 이재명 후보가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라며 1심에서 대법원 최종심까지 유지가 됐고요. 유죄가 확정됐다는 겁니다. 야당은 이를 바탕으로 공보물 소명서 허위 사실이다. 선관위는 이 내용을 민주당과 확인하지도 수정하지도 않았다. 노골적으로 민주당을 돕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나 검사 사칭이 부끄럽긴 한가 보다. 공보물에 거짓말을 써놓고 전국 과정에 발송하다니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경사 출신이잖아요. 일단은 그때 그 후보 사칭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이 후보가 그 당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비위가 발생했던 사안에 대해서 담당 PD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를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PD가 직접 시장에게 연락을 하였고 시장에게 연락하기 전에 이 후보로부터 담당 검사와 사건 내용을 전해듣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PD가 검사를 사칭해 시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 이척 당시 시장에게 전화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였고. 예, 그 당시에 검사 사칭을 하던 PD가 검사 사칭을 하는 현장에 인터뷰가 진행 중이던 이재명 후보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일부 전달해주고 이 과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담당 PD의 검사 사칭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사전에 공모해서 검사를 사칭했다고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유죄 확정 판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야당의 의혹 제기는 검사 사칭을 도운 게 아니라 본인도 검사를 같이 사칭한 거다라는 건데 공보물에는 그게 허위다라는 게 야당 주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미 확정 판결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는데 이 확정된 사실관계와 상당히 배치되는 듯한 주장을 선고 공보물에 담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선거 공보물에 담아 배포한 행위도 물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당선 무효에 이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대통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통령은 불기소 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 당선인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조차 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선거 공보물상 내용을 보면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그치진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그쳤다던가 물어서 알려줬을 뿐이라고만 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그런데 그에 이어서 법정 다툼 끝에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첨언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 다툼 끝에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 사실관계를 밝힌 것이고 그 앞서서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서 알려주었다는 것은 당사자의 입장 표명에 그치는 것, 즉 당사자의 견해 표명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해집니다. 즉 국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입니다만 공직선거법상 거의 사실 공표로 의율하기에는 이 문구상 전단과 후단의 문구상 입장 표명으로 볼 여지가 아직은 다분하기 때문에 실제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도 낮고 형사처벌에 이를 만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될 이재명 후보가 불기소 특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 무효에 이를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선된다면, 그렇죠? 당선된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적인 쟁점은 없겠으나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달라 보인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사실과는 다릅니다. 유죄 확정 판결의 사실관계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고 이 점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이나 유권자들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사안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공보물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라는 게 박성호 변호사의 의견인 겁니다. 민주당의 반박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취재에 협조한 것 외에 직접 검사를 사칭한 바 없다. 검사 이름 등 사건에 관한 정보 수집하는 과정은 인터뷰 자체에 해당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여야 의견 들어보죠. 박정아 실장님. 그 선거 공보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조그마한 학력을 잘못 기재해도 그리고 재산 신고가 잘못돼도 선거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당선이 무효가 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집에 배달되는 선거 공보물을 보고 판단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전과에 관한 것들은 왜 이런 전과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이렇게 전과에 대한 문제를 기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검사 사칭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법을, 우리나라 선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을 너무 쉽게 우습게 보고 저는 저렇게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내용이 박성렬 변호사님은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지만 저는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저건 엄청나게 사실을 왜곡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의 이름과 사건 중요 상황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검찰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라고 했지만 판결문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어요. 피고인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거는 조금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에서 얼마나 이 선거 자체를 앞서 저희가 쭉 봤습니다만 무슨 이재명 게이트가 갑자기 윤석열 게이트로 바뀌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갑자기 무슨 뭐 룸사롱 얘기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논평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하면서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하는 건지 저는 참 안타깝고 안쓰럽고 좀 갑갑한 상황입니다. 자, 전용기 의원. 네, 저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뭐하러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바도 알겠습니다만 공보물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인 문제는 충분히 없게끔 서명이 돼 있는 거고 뭐 공모했다고 판결에 나와 있으면 저희가 소명서에 통해서 후보는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고 명시했던 것 자체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 PD가 취재하는 것에 도움을 줬던 것이고 결국에는 판결이 그렇게 났지만 판결을 받아들였던 것이고 거기에는 소명의 절차로서 남긴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여당에서는 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일람표를 여당은 문제 삼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2012년 11월 사이 김건희 씨 명의의 계좌 5개가 이용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언론 보도 통해 유출. 윤석열 후보가 공개한 계좌 외에 4개가 추가 확인됐다. 김건희 씨가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라는 겁니다. 민주당, 해당 기간 9억여 원의 차익을 얻어 주가 조작 혐의가 사실임이 확인됐다. 손해만 봤다던 윤 후보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민주당은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누가 봐도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가 개입한 정황이 또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때문에 낙선될 것입니다. 자, 주가 조작을 가담한 게 분명하다라는 게 여당 주장입니다. 여야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현규 의원. 네, 사실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도를 통해서 얼마가 벌어졌고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공개한, 후보 측인가요? 측에서 공개한 것이 보면 뭐 2010년부터는 거래가 없었다 했고 말 바꾼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해당 보도 9억 원을 벌었다라는 해당 보도가 나온 이후에는 얼마를 벌었냐, 그러니까 실제로 번 것이 얼마고 뭐 손해를 본 것이 얼마시냐, 이걸로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죠. 사실상 한 달에 9억을 벌었다. 사실 뭐 국가 조작에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민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보도에 나온 내용만 봐도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첨언 드리면,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겼다라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겼다라는 해명도 있는 걸로 저는 봤는데, 전문가한테 수십억을 맡겨서 주식을 이제 거래를 해달라고 맡겼는데 정말 우연히 도이치모터스, 그러니까 본인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은 도이치모터스에다가 수십억의 투자를 했고 거기서 주가 조작이 일어났고 거기서 이득을 봤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으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의 의혹을 명실히 밝혀라, 소명을 해라. 그리고 사실 억울할 수 있다. 이게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통장 공개를 전체를 공개해서 모두가 함께 판단할 수 있게끔 하자. 문제가 있으면 저희는 고발을 진행할 것이고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니 밝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 일단은 김건희 씨의 계좌가 추가로 더 발견된 것은 맞는 거죠? 사실은 박정환 실장께서 말씀하셔도 맞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자료를 하나 냈죠.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개 계좌는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썼던 계좌는 이미 윤석열 후보가 공개를 했죠. 그러니까 그 계좌는 주가 조작 가담자에게 줬다가 4천만 손해를 보고 다시 퇴수했다. 그 뒤로 연락이 없다. 그것까지 다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되는 거는 그 뒤로도 두 개 계좌가 또 주가 조작 가담자에게 갔고 거기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고, 두 개는 김건희 씨가 스스로 주가 이제 거래를 했다. 이거 지금 이게 보도 내용인데, 이건 이 근거는 뭐였냐면 범죄 일람표상에 이렇게 나와 있다. 범죄 일람표를 보니까 사실 범죄 일람표는 김건희 씨가 실명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도모모라고 해서 가명으로 돼 있는데, 그 도모모의 거래 내용과 김건희 씨의 과거 거래 내용을 맞춰보니까 이 도모모가 김건희 씨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또 다른 주가 거래 선수에게, 두 개는 본인이 직접 거래를 한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건데, 범죄 일람표를 상으로.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낸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 두 가지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거래한 그 그러니까 두 개 계좌를 또 다른 주가조 선수에게 줬다는 그 계좌는 사실상 또 다른 주식 계좌가 신용증권회사에게 맡겨서 거래한 거다. 전혀 그 주가 조작 선수와 무관하다라고 국민의힘이 또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느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전현규가 말한 것처럼 첫 번째 계좌 공개했듯이 나머지 계좌들의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공개를 해서 정확하게 밝히는 게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분명히 듭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도 계속 뭐 어떤 증거 자료 없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힐 것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환 시장님. 우선은 저는 뭐 검찰이 우선 답을 해줘야 될 거라고 봐요. 지금 방송 전에 저희 당에서 대변인 명의로 나간 성명도 마찬가지인데, 이 소위 말하는 범죄 일람표에 모순이, 에러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바로 잡아줘야 될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부장 설명 주신 것처럼 문제가 됐던 소위 말하는 그 이모라는, 지금 구속된 이모라는 선수 말고 또 다른 선수한테 김건희 씨가 주식을 맡겨서 거래하고 주식의 주가 조작에 공모했다는 건데, 그건 사실과 다른 거란 주장이니까 검찰이 이걸 확인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뭐 전체 주식 거래 내역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범죄 일람표가 어떤 식으로 여당한테 흘러가서 이렇게 이용이 됐는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특정 기관으로 축약을 해서 뭐 9억을 얻었느니 이익을 받느니 안 하니, 이런 보도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런 자료들이 흘러갔는지 여당에서 먼저 좀 소명을 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 보면 어제 어떤 경제 전문지에서 주식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보유하고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한
뭐 10여 년 정도의 전체 거래를 따지면 전체적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벌었을 거다라는 분석을 어떤 주식 전문가가 얘기해요. 그런 걸로 따지면 저는 특정 기간을 줄여서 일부 보도가 9억이 시가차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보도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서 한 패널이 윤석열 후보 부친의 자택이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양도세 면제 대상일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은 2019년 거래 당시 19억 원의 거래가 됐고 현행법상 12억 초과분은 양도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의 당 측이 이 단일화 폭로전 양상, 진흙탕 양상을 벌이고 있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주변에 배신자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국민의당 관계자가 안 후보를 대선에서 접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삼국지 보면 미방과 부사인, 범관과 장달 이런 분들이 있다. 배신자, 안철수 주변에 있다. 이준석 대표 주장입니다. 그러자 국민의당 발끈, 해당 인사 누구냐? 안 밝히면 명예훼손. 이준석 대표 협박하냐? 거강꾼 색출 작업 안 도와준다. 자, 과연 이 대표 주장이 사실인지 근거가 있는 것인지는 현재 논박의 대상입니다. 국민의당 쪽이 기자회견을 하자 이준석 대표 측도 다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하나씩 들어보죠. 2월 초에 비공개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합당 제안을 받았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깔끔하게 사퇴하고 이를 전제로 합당하면 선거 후에 최고위원회 조강특위 공천심사위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합당 후에 안철수 후보의 이제 정치적인 재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종로를 나가도 좋고 그것이 아니라면 지방선거 때 부산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궐선거에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오히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에 모 인사가 그런 어떤 사퇴 의사가 있다라는 전언을 해와서 공식적으로 합당에 관한 저희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태규 의원과 만난 것이고 부산에서의 시장 공천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경선을 시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안철수 대표가 그런 것에 도전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 제안을 하지도 않았으며 저는 이태규 의원께서 왜 그런 오해를 하셨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재민 기자, 이준석 대표는 그간 단일화는 필요 없다. 안철수 후보의 무조건적인 백기투항을 전면에선 요구해왔는데 지금 두 분 사이의 공방을 보니 이준석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태규 의원에게 공천권도 보장해주고 당의 지분도 보장해주겠다라는 단일화 제안을 주고받았던 것은 사실입니까? 그러면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의 물밑 협상 내용이 좀 다른 겁니까? 이태규 의원을 만난 거 뭐 사실인 것 같고 어제 뭐 이준석 대표도 인정을 했고요. 거기서 뭐 이준석 대표를 방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이 받아들인 거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를 전제로 다 모든 걸 얘기한 겁니다. 합당이라든지 공천권을 주겠다 아니면 나중에 안철수 후보가 뭐 종로든 아니면 부산이든 지역구에 출마하는 걸 돕겠다 이런 거에 다 후보 사퇴를 전제로 한 얘기다라고 이제 이태규 의원은 방점을 뒀던 것 같고 근데 이준석 대표는 본인은 합당에 방점을 뒀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 단일화는 후보의 몫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여한 게 아니라 만약 합당을 한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국민의 당을 배려할 것이다. 여기에 더 포인트를 줬다는 게 이준석 대표 얘기인데 사실 그게 뭐 방점이 좀 차이일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죠. 후보 단일화와 합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같이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두 사람이 뭐 방점이 다르다고 다른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안철수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의 구도는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박스를 갇혀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결국은 단일화 구도 속에서 윤석열 후보가 정치력을 발휘한다거나 국민의힘이 비호감도를 깨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죠?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지나치게 안철수 후보를 조롱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쏟아냈던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이미 절반 이상이 후보를 바꿀 수 있는 마음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호감을 줘서 그 후보들의 그 유권의 마음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네요. 그걸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 이유가 뭔지 저 이준석 대표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준비했는데 실루엣의 정체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번째 진로에서의 정체는 백신. 일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 저희 아침에 갑자기 17만 명대로 확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 17만 명을 넘어섰군요. 이틀 연속 17만 명대 확진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지금 이 시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하루 발생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식약처가 어린이용 백신 접종을 허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5세에서 11세 백신 3주 간격 2회 접종, 성인 용량의 3분의 1 수준, 예방효과 90.7, 중대한 이상 사례 보고가 없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지 전 부모님들의 우려도 좀 이해가 되거든요. 네. 아이 둘 키우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린이들 백신 접종은 두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난제입니다. 일단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즉 백신 접종을 굳이 받지 않더라도 큰 위험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을 받는다면 물론 그 감염 정도를 낮출 수가 있고 위중증 가능성을 상당 부분 더 배제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백신은 그 자체로 또 위험성이 상존해 있기도 합니다. 성인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은 아이들을 굳이 백신을 맞출 것인가 학부모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미성년자는 위중증 가능성이 낮으므로 굳이 안 맞추겠다면 안 맞추시는 거고, 그래도 코로나19 특히 오미크론으로 인해 감염이 이렇게까지 많이 확산된다면 그래도 그 감염 위험도를 낮추고 위중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결국 학부모들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명장, 유명 명장의 김치 썩은 무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명장이 만든 김치로 홍보해온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원, 변질된 배추와 곰팡이 핀 무 사용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썩은 배추로 만든 김치가 명장 김치라니 중국에 대해 뭐라 할 처지가 아니다라는 비판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상태가 맛이 간 썩은 곰팡이 핀 재료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결국 한성식품이 사과했습니다. 아, 저런 배추를 쓰면 안 되죠. 저런 거 쓰면 안 돼요. 정말 저런 거 쓰면 안 돼요. 법적 처분과 상관없이 해당 공장 즉시 폐쇄하겠다라는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자꾸 이러면 먹거리 엑스파일 다시 하든가 해야겠습니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